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전략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유튜브 더보기와 고정 댓글창을 통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경주마와 와우넷이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금요일부터죠. 금, 월, 화 해서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야, 이대로 좀 가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어제 하루 투표하고 왔더니 오늘 장은 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좀 진드간이 일주일을 못 가고 또 꼬꾸라졌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을 뒤엎을 만한 호재, 이게 언제 올지 그 호재를 기다려 봅니다. 오늘도 경주마 그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기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방의 호재 오긴 오는 겁니까? 언제쯤 오겠습니까? 조만간 오겠죠. 조만간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태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태풍이 바로 올 수도 있고 비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긴장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게 물론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시장이 잠깐 긴장하고 있다.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이제 자연에서 태풍이라는 거는 피해를 주긴 하지만 그 지구 전체를 한번 이렇게 그 바다도 엎어주고 뭐 이러면서 생태계 질서를 잡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어차피 맞을 태풍이면 한번 왔다 갔으면 하는 바람을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글쎄, 호재 오겠죠? 태풍이 계속 오니까 문제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경주마는 이 시간마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여기 요즘 패턴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훅 밀리고요. 화요일, 수요일 날 반등, 목요일 날 또 쭉 밀리고, 금요일 날 반등. 이런 사이클로 요즘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봤었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이 좀 이제 약간 더티한 플레이를 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주가 빠지면 더티한 거죠. 근데 미니 옵션 만기일이 매주 목요일마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시작으로 봤다가 좀 취약해졌다 싶으면 선물 매도를 강화시켜서 그때 좀 끌고 갔던 또 옵션을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끝나게 되면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선물 다시 매수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취약함도 여기서 또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탈피를 해서 이제 미국 시장과 함께 좀 동행하는 변화들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나오는 겁니까, 파트너님? 예. 제가 월요일 날 사실 고정 프로가 있었는데 연초 이후에 계속 욕 먹은 게 당신이 월요일 날 나오니까 맨날 빠진다 이래가지고 월요일 날을 좀 자제하고 좀 집에서 칩거하고 있다가 우리 경주마을 목요일 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나왔더니 역시나 시장이 좀 어려운데, 근데 저는 사실 오늘 하루를 보면서 좀 느끼는 생각은 뭐 다른 우리 대표님이나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2주 전에 나와서 5월 한 중순부터 한 7월 말까지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경로에 대해서 아직 그냥 차분하게 가고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맞이할 우리 시장을 생각해 보면 오늘 시장이 사실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맨날 이제 저 아는 분들한테 한 소리가 있는데, 시장 사실 소중한 돈을 가지고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괴로워하잖아요. 장 빠지면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욕먹을 소리 같기도 하지만 늘 좋은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르면 팔기 좋은 날, 오늘같이 내리면 사기 좋은 날. 어차피 내일은 통계상으로 금요일 날은 오를 확률이 높은 날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사신 거 아마 내일 아침 정도 되면 후회 안 하실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 사는 게 아니고 물타기란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사는 거면 내일 오르면 팔면 그리고 되는데. 사실 물을 탈 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이미 그러니까요. 100% 다 심어놨으니까 이제 이거 걱정이신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6월 초 예방주사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하시고요.
중순 넘어서는 좀 흐름이 좋게 바뀔 거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래서 6월 말 7월 초에 좀 번 돈 가지고 8월 초에 휴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오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 정확히 찝으신 이제 개별 옵션들이 목요일마다 완개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이 목요일마다 외국인들이 장난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건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것이 그만큼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체력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체력이 약한데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빠졌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저는 좀 선방했다로 역설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빨간불에 물타기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이렇게 빠질 때 그런 물타기 하는 걸로 전략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지금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경주마 MC니까 네. 그 목요일 날 뭐 하여간 그 우리 경주마가 하는 날 장이 빠지면 보는 분들도 기운이 좀 빠지고 저희도 사실은 좀 기운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금요일은 좀 오르는 날이 많은 것 같아서 금요일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꾼 보고 있으면 꾼은 좋겠다. 오늘 장이 올랐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날짜를 바꾸면 어떨까요? 자, 오늘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빠지면서 우리 삼전하고 SK 하이닉스가 고전을 한 건지 삼전에는 임원들이 삼전 주식을 샀다 이런 호재도 있는데 그래도 빠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임원들 산 거는 별로 그렇게 왜 뭐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대기업들 보면 특히 L 그룹 같은 경우는 3일에 걸쳐서 모든 임원들이 다 자사 취득 공시를 냈어요. 이걸 본인이 샀겠습니까? 뭐 겠습니까? 사라 이렇게 좀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름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자사주라고 저는 조금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큰 트리거가 된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있고 지금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같은 방향을 못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을 때는 그 호재에 민감하냐 악재에 민감하냐라고 했을 때는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진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굳이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펀드멘탈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국내 증시의 2,600을 받쳐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에게 무엇을 바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또 한 가지 악재가 좀 나타났죠. 굳이 악재라고 한다면 네덜란드에서 하는 그 노광 장비를 지금 그 5대를 인텔이 다 가져감으로써 삼성전자가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 이제 그 얘기 있고 따라서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께서 네덜란드 날아간다 지금 얘기도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장비를 지금 취득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굳이 악재를 하자면 삼성전자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시겠죠. 오늘 저도 들어가 말아 하다가 오후에 약간의 물타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잘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물타기의 결과는 나중에 나오죠. 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오늘 좀 보면서 좀 특이한 게 또 삼성전자 M&A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M&A가 또 DI 사업본부장 쪽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나온 얘기는 기존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관련된 모든 산업에 대해서 열어놓고 M&A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런데 왜 로봇주만 갑니까? 오늘 같은 날. 로봇 한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쪽은 좀 제외하고 이쪽은 좀 뚱하고 로봇 관련주만 움직인다는 데 대해서 참 시장은 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거 같습니다. 보통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죠. 약간 지난 고정거래 가격 5월 달도 보게 되면 고민스럽게 만드는 쪽인데 그나마 버텨줬던 게 P 곱하기 Q에서 Q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에 대한 유지는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이 Q에 대해서도 요즘에 좀 흔들리는 얘기. 대표적으로 Q와 관련된 PC 쪽이나 뭐 이제 모바일 쪽이나 이런 쪽이 벌써 2분기 때 들어왔던 그 중국의 봉쇄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과 함께
최근엔 또 서버용 쪽의 메모리도 아무래도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 특히 사용 연수 기간을 늘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동향을 봤을 때는 서버용 쪽도 예상보다 흔들리게 되면 이거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더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우리 삼전이나 SK 하이닉스가 오늘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 한 가지 이슈에 매몰돼서 이러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제가 생각하기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뭐 이제 우리나라 빅테크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연동성은 네. 요새 제 그 상관관계로 굳이 따져보면 저는 한 0.5 정도 이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 우리나라만큼 뭐 디램 업체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네들이 움직이는 비율이나 변동성이나 그 방향성하고 우리랑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물론 이틀 동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속 빠진 건 맞습니다만 그 부분이 특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를 끌고 왔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약세의 원인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한번 짚어봤으니까 그렇다면 진짜 오래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시 좀 올라가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실적에 대한 것은 뭐 네.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가지 보는 시각마다 다른데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하셨다시피 D램도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 저는 또 D램보다는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성과,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쪽에 대한 성과 이런 걸 저는 또 바라보는 거고요. 결국 이런 거가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삼성전자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열심히 막 매수하시고 계신데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결국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별로 튼튼치가 않죠. 기관 같은 경우 지금 자금이 없다 보니까 철저하게 외국인들 그 프로그램 매매에 의존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양한 뭐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한국물을 사기엔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모멘텀 잡기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 실적 성과도 있지만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 삼전이 우리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갑니다라고 한 방 딱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 2분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반도체 쪽 앞서 파트너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금 다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봐야 됩니다. 지금은요. 근데 메모리 쪽 보게 되면 일단 가장 큰 메모리 쪽의 비중이 큰 게 모바일 쪽의 디램 네.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용이 뭐 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한 30%대 정도씩 PC용이나 그리고 또 서버용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게 되면은 모바일 일단 중국 봉쇄로 망했죠. 2분기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은 아무래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PC용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2021년 코로나 국면 쪽에서 많이 바꿨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뭐 합니까? 이런 거 바꾸고 또 이제 거의 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가 많이 늘었죠. 지금은 또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갑도 가벼워졌는데 네. 노트북 쓰던 거 그냥 써.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체가 돼 있죠. 거의 마지막으로 이 서버용이 이제 문제인데 이쪽도 아마 흔들리게 되면 약간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주시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가끔씩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한때 워렌 버핏이 샀다고 하는 이 HP 네. 휴렛 패커드죠. 왜 워렌 버핏이 이 와중에 휴렛 패커드의 지분을 늘렸느냐?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단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기업용 PC나 여러 가지 변화가 HP 쪽에서 기대감을 안고 움직이는 쪽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예상보다는 선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쪽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워렌 버핏 선생님의 현자적인 입장이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일단 하반기에 공을 넘겨야 되겠죠. 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니까 그 대장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그래도 좀 갔던 것은 그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부품주들은 그래도 조금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조금 유의미하게 움직였던 거는 그 방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호암상 시상식에서 네. 한종희 부회장의 그 대형 M&A 추진 중이라고 하는 거에 원래는 뭐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 그 현금성 자산이 한 120조 정도 되니까 한 100조급의 대규모의 어떤 큰 단위의 해외 기업에 대한 M&A가 사실 뭐 추진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움직인 거는 사실 뭐 해외 기업은 이제 워낙 덩치가 크니까 아직 베일에 쌓여 있고 어디다 얘기 정도만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간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나 오늘 아까 로봇 얘기해 주셨잖아요. 8월 달 되면은 웨어러블 로봇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돼서 나오니까 그런 것에 발맞춰 가지고 같이 좀 시너지를 볼 수 있는 로봇 쪽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또 몇 개 있거든요. 거기다 또 자율주행 업체들 몇 개들 그렇게 업체들 몇 개가 그래도 좀 유의미한 그 변동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 대표님, M&A가 확실하게 되면, 가시적으로 되면 이게 한 방이 될 수는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장의 한 방은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본 종목 찾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앞서 파트너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부장 관련된 쪽에 또 여러 가지 연관될 수 있는 쪽이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저희가 반도체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또 뭐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회사일지 아닐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 쪽에서 저희가 그냥 계속 가능성만 가지고 터치를 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아마 그를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할 거지 이걸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M&A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아진다라고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것들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100조급에 대한 어떤 M&A가 나려면 총수가 나서야 되는데 결국 총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결정이 내려진다라면 뭐 발표는 본인이 안 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자신의 경영 능력을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120조로 돈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건데 결국 삼성전자가 120조를 그냥 은행 이자만 받아먹고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지금 하라라고 주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120조까지 쌓일 때까지 안 했다라는 것은 뭐 하기 싫었던지 아니면 할 걸 못 찾았던지 이런 삐딱한 시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불편한 시각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을 좀 바꿀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전, SK 하이닉스 주로 이제 삼전에 대한 얘기를 이슈로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다들 지금 이제 궁금하죠. 6월 들어오면서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됐다. QT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양적 긴축이 뭐고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그리고 전에 이런 게 있었던지 있었다면 지금 있는 이런 정도의 규모였는지 시기는 어땠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양적 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려면 먼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원래 이제 전통적인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금리와 지급준 비율로 통화량을 조정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중앙은행이 민간은행들에게 서로 돈을 줬다 넣었다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민간은행들이 우리가 예금을 하면 통화 승수 효과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제 대출을 통해서 승수 효과를 일으키는데 그 양을 이제 조절했던 거죠. 근데 이런 메커니즘이 먹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양적 긴축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줌으로써 돈을 그냥 갖다 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계속 해왔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들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이러한 돈들이 각종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작용에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돈을 걷어들일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돈을 걷어들인다라는 거 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지금 조금 약간 그 불편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민간 경제가 잘 돌아감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다했으니 그동안 풀어놨던 돈을 회수하자.
이러면 뭐 시장은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의 일부 요소들은 공급망의 어떤 뭐 그 붕괴,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게 진정한 인플레이션이냐라고 또 우리가 그 태클을 걸 수도 있죠.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라면 양적 긴축 같은 경우 먼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냥 뭐 눈 감고 그냥 돈을 뿌려버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프가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건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를 이제 빨아들이겠다라는데 올 한해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을 반년 만에 빨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그렇게 세게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도 급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양적 긴축을 할 때 보면 금리 인상을 하고 어느 정도 텀을 둔 다음에 양적 긴축을 했고 그 액수도 지금보다는 적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양적 긴축 같이 들어가고 이건 시장이 그만큼 급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사인인 거죠. 그만큼 연준이 잘못 판단했고 애초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리기 위해서 상황을 보는데 네. 이거 쉽게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악셀을 다 밟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연준이 또 다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결국에는 연준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자체적인 여러 가지 뉘앙스가 쉽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경기 침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안 되면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그동안 소비 자체를 아예 좀 위축시켜서 물가를 다운시키는 이런 현상까지도 바라보게 되면 이거를 경고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JP모건 CEO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나와선 물론 단순하게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어떤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건 있는데 그 전부터 중요한 에너지 변화들은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들 신재생 에너지만 한대요. 탈이산화탄소 이게 앞으로 지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만 투자하기 시작하게 되면 보통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들이 보통 단기라고 하더라도 5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다 이 그 화석연료 쪽을 놔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당장은 신재생 에너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이거는 당연히 지금 순차적으로 투자를 해줘서 필요한 걸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에 좀 더 좀 외면했던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유가부터 천연가스 거기다가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가세되다 보니까 더 커진 측면들인데 균형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그게 못했던 것도 또 하나의 정책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가 말씀해 주셨는데 유가는 지금도 계속 고공행진 중이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나누도록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역사를 한번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긴축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양적 긴축이 있었죠. 네. 근데 그때도 파트너님은 시장에 계셨잖아요. 예. 그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고 지금 우리는 그 반응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누가 이제 5월 말 돼가지고 6월 달 증시가 어떨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옛날 그 미국 시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스트의 그 시 제목이 생각이 나거든요. 가지 않은 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7년도 때 한마디로 그 방금 우리 양적 긴축이 처음으로 그 금리 인상과 함께 시도가 됐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 주셨지만 금리 한번 올리고 나서 1년 10개월 정도 있다가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3월 달 금리 올리고 6월 1일부터 하니까 3개월. 뭐 2달 반 3개월 만에 지금 양적 기축이 같이 붙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한 적도 없고 그때는 물론 풀린 돈이 적었으니까 처음에는 100억 달러씩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75억 달러씩 줄이다가 9월부터는 900억 달러씩 줄이게 되는 거고 아마 이런 게 아까 그 이래도 안 되면 이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내년 정도쯤 돼서는 그게 뭐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 코로나 전에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대투자표상의 자산이 4조 달러 정도 내외였는데
지금 9조 달러까지 한 5조 달러가 늘었거든요. 이론적으로 지금 900억 달러씩 줄이게 되면 이것도 사실 5조를 줄이는데 한 6년 정도 소요가 되는 대장정이에요. 굉장히 오랜 건데 우리가 그런 인플레 상황들을 5년이나 참고 이렇게 다 줄인 다음에 드디어 인플레 잡아서 이렇게까지 참을 분들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전에 유의미하게 인플레를 잡지 않으면 뭐 블루웨이브는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이든하고 파월이 회동해서도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서 네가 알아서 좀 어떻게 해봐 이제 이렇게 지금 떠넘기기 식으로 되고 있는데 파월이 어떻게든 뭐 하명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보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아마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출혈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파국으로 조금 보이더라도 그런 거 감내하고서라도 할 거다 좀 세게. 그래서 시장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어떻게 발작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6월달, 7월달 이 두 번이나 이제 빅스텝을 추가로 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도 뭐 이를테면 뭐 CPI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7% 중반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던가 사실 지금 유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어렵게 되는 과정이기도 한데 신의 한 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 임계점을 만나느냐 그런 게 아마 제 생각에 7월 말 정도쯤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책이 한 권 떠오르는 게 버엔 버네키가 쓴 책, 우리나라 번역된 게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물의 온도가 적정한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상황을 오면서 이 범위가 넓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좀 그러니까 실책을 김민수 대표께 정확히 찍은 게 실책을 했다라는 게 이 꼭지에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샤워할 때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적정 온도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뜨거운 물에 그러니까 화상을 입기도 하고 차가운 물에 정말 뭐 몸이 오싹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어찌 됐든 잘못돼서 극단적으로 뜨거운 물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 극단적으로 차가운 물로 틀어서 잠깐 멈추고 이러면서 적정 온도를 찾아간다라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이게 적정 물을 찾아가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저는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게 온수, 냉수가 잘 안 맞춰져요. 그래서 지 맘대로 나와요. 이런 상황이면 이건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럴까 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면 그럴까 봐. 이게 태풍이면 이 태풍을 잡을 수 없는 태풍이라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에너지 쪽에서 이거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유가. 근데 대표적으로 유가고 유가가 안 되면은 천연가스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이걸 잡아야 한다. 네, 근데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이쪽도 실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부분들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유가를 잡기 위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공급을 더 늘려줘야 되고 공급과 함께 수요는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봉쇄 끝났습니다.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드라이빙 시즌이었다가 살짝 뭐 가을 때까지는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더 걱정이 겨울이죠. 겨울 때는 이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러시아 거는 다 안 쓰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럼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것 자체가 대체 수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대체 공급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공급 라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가 돼 있어서 어서 오세요 우리 거 사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또 그러면 수요가 더 유럽 쪽에 있다 보니까 바로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뭐 쉐일 오일을 뚫든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당장 한다고 해서 당장 뭐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간까지 필요하게 되면 당분간의 고유가는 오히려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지난 2010년대 중반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가 파동 한번 미스가 나오면서 140달러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WTI가. 그때는 벌써 10년 전인데 그때와 지금 비교하게 되면 유가가 그 사이에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110달러대가 싼 걸까요? 안 쌀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유가에 대한 고공행진들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다 신재생 얘기를 합니다. 이쪽도 소외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하나의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너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미국이 하기 싫은 것을 지금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당장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신재생으로 가던 아니면 기존 것을 이제 새롭게 개발하자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당장 급하잖아요. 급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묻어놨었던 신경 안 썼던 나라들에서 기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알제리, 북유럽에, 북아프리카에 이런 나라들과 이제 중앙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미국이 건들기 싫어서 놔뒀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면 베네수엘라의 어떤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둥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셈법은 이게 더 복잡해지고 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북유럽. 거기다 미국 자체에도 셰일이라는 게 있는데 탄소 배출 이게 이제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 되니까 지금 안 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캐도 이익이 남는 건데 안 캐는 거니까. 그죠? 이게 엄청난 물을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에너지라는 게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양적 긴축을 하면 달러를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진공청소기로. 그러면 달러가 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강달러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강달러가 더 강달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 최근에 움직임 같은 경우 1,200원대 중후반에서부터 후반까지 1,230원 정도 갔다가 지금 다시 오늘 오늘 보니까 40원, 1,250원 그러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체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러 대비 움직이는 거죠. 달러 네. 대비 움직이는 거고 지금 미국은 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상대적인 강세, 달러 강세.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얼마의 돈을 그러니까 채권이 그건 이제 형식으로 만기된 채권을 더 이상 리볼빙을 안 한다라는 것에 돈을 빨아들이는 만기된 채권에 대한 것을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빨아들이게 되면 수요에 따라서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당분간 우리나라 환율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달러 쪽에 대해서 철저히 움직일 거기 때문에 더 우리나라 어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좋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저 달러가 진짜 희한해요. 막 풀었을 때도 달러가 강세라고 그러고 달러를 또 빨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또 달러는 강세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빨아들이니까 미국에서는 일부 이제 양적 긴축을 통해 가지고 뭐 시중에 있는 달러를 회수한다고 하지만 그거만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흥국에 투자되었던 게 회수돼 가지고 다시 또 본국으로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흔히 말하는 뭐 시중 유동성은 생각보다 많이 빨리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민주당 정부 된 다음에 또 인프라 투자 법안 같은 거 해가지고 1조 달러 거의 이런 정도로 또 푸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조삼모사식인데 한쪽에서는 분명히 걷어들이는데 또 한쪽에서는 풀어주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달러라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에서 빠져나가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니까 오히려 강해 보이는 효과처럼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세 분 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데 이런 양적 긴축이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런 악재들은 이미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다 반영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허리케인급 한 방이 또 와서 한번 출렁했다가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영이 안 됐다라고 반영이 그러니까 이제 덜 됐다. 반영이 좀 덜 됐고 허리케인급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시장의 심리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파트너님 얘기하셨듯이 누구셨죠? 프로스트? 예. 네. 그분 깜짝 책에 놀랐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은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발작 비슷한 효과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연준이 의도하든 안 했든 간에 경기 긴축에 대한 여러 가지가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도화선을 건드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거에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왔던 이런 큰 폭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건드렸던 게 모기지부터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까지 건들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확 타올라서 아주 급격한 위축세로 들어갔었죠.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이쪽을 계속 체크하자. 그래서 그게 최근까지는 한번 급등하면서 불안감을 느꼈다가 다시 좀 약간 가라앉긴 하는데 이제 QT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아마 9월달 정도쯤 가면은 2배로 더 늘어나는 상황들이 되는데 그때 혹시나 빅스텝 가고 QT가 두 번째로 가는데 여기서 한계 기업들이 그러니까 즉 그동안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내면서 간신히 버텼던 회사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신호들이 못 버티게 되면은 또 오히려 한번 또 큰 폭의 출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처음 겪는 거에 대한 막연한 공포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를 아마 제가 보기엔 파월 의장 스스로도 뭐 해보지 않았으니까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그럴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연준에 대해서 그런 시각들도 있어요. 2017년도, 18년도 때 그런 걸 해봤던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지금 신출내기들만 남아가지고 경험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다만 굉장히 주변에서도 그렇고 아까 뭐 JP모건 CEO 얘기도 나왔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막 기꺼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물론 불안불안하지만 결국은 뭐 거기서 예를 들었던 샌디급의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수많은 피해를 보거나 이렇게까지는 결정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과 유사한 상황들을 계속 개연성 있게 우리들한테 제시를 할 확률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월미도 디스코 팡팡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거를 연상하면 지금 막 사람들 이래도 니네들이 계속 투자를 할 거냐라고 자주 협박하고 있는 장세거든요, 지금.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팡팡 그 기구에서 손잡고 있다가 놓으면 이제 떨궈져 나가는 건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무 억울하죠. 이 돌다가 이제 3분, 5분 끝날 건데 마지막에 스피드 올려가지고 거의 90력, 뭐 원심력에 의해서 떨궈져 나가라고 지금 막 윽박지르고 있는 장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보면 지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11달 겪어온 게 억울해서라도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 버티자, 꼭 붙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을 진짜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세가 앞으로 몇 번쯤 보여주겠지만 끝내 그런 지경까지 도달되지는 않는다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고 인류는 무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 무한 위기를 극복하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지금 말씀처럼 했고 그 탈락자가 내가 될까 봐 지금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JP모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JP모건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사장 얘기가 있는데 그죠? 다른 거기 직원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이런 얘기 좀처럼 들을 수 없거든요. 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후광 효과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후광 효과 그죠? JP모건이라는 회사의 CEO가 이겼다라는 후광 효과. 그다음에 역대급 지금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나름대로 최근에 잘 맞춰왔다라는 후광 효과. 이거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차영주가 이겼다 그러면 아 됐어 이렇게 했을 텐데 차영주가 한 3번 맞췄어 그러면 그래 이번에 이렇게 보는 효과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게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나고 나야겠죠. 이게 겁난단 말이에요. JP모건은 그래도 다들 인정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JP모건 CEO가 그런 말 했다가 뭐 말이 틀려가지고 안 잘린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는 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JP모건이 다 맞추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유가 전망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기로 유명한 회사들이고요. 그 단기적으로는 맞추면서 방향 가는 듯하다가 바뀌면 또 증권사는 중요한 게 있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바꿨다고 실수했습니다. 저희가 바꿨으니까 정책이 이 방향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거의 해석은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트랙입니다. 그래서 맞추는 분이 뜨겠죠. 그렇죠. 근데 누가 뜰진 뭐 CEO가 잘리고 지금 긍정론자가 다시 CEO가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런 의견도 있구나. 요즘 보면은 뉴스만 틀면 요즘에 어느 쪽은 올라간다, 어느 쪽은 빠진다, 난립니다. 그만큼 시장이 참 민감하게 그래서 아까 디스코 팡팡 얘기도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팡팡 튀고 있구나. 이런 쪽에서 내 계좌를 얼만큼 잘 여기 적응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고 봐야 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무수히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더라.
근데 그 당시 그 상황을 맞춘 사람들은 상승하는 것이고 그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디스코 팡팡에서 튕겨져 나간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몫이고 우리의 판단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가끔 참고하는 그 블로그 글 중에 이렇게 딱 명패처럼 걸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시장 낙관론자는 부를 얻고 시장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는다고 하거든요. 과연 우리 투자가님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들고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시장은 무한 긍정론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의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늘 우상향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깨졌다고 하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죠. 아니면 인버스나 계속 치던가 이렇게 할 텐데 아까 JP모건의 CEO와 뭐 시장 전략가 간의 어떤 의견 차이도 사실 그 자간을 정확하게 좀 읽다 보면 CEO는 그런 거거든요. 뭐가 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급인지 모르겠으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략가는 뭐 재작년에 저점을 정확히 맞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연말쯤 돼서 회복 다 될 거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론은 말 그대로 여름쯤까지 고생 좀 하다가 지금 우리들이 계속 말하는 경로의 이 끝은 한 2달 정도 아직까지 좀 안개 속이고 저 멀리서 뭐 오는 게 회색 코뿔소인지 아니면 뭐 내 친구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관점이라 확인이 좀 필요해요라는 그런 얘기들에 계속 연장선상이거든요. 우리가 연말까지 단숨에 가서 그 상황을 알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뭐 많은 증권사 뭐 애널들이나 그분들도 연말 돼서 뭐 시장이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말미에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참고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사실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여름 한차월 장세가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각은 여름까지는 조금 불투명하다가 하반부 돼서 끝날 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들이 많다라는 거에 그 두 분의 의견을 같이 골고루 버무려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오는 회복이 진짜 투자자들에겐 더 괴로울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견딜 때는 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죠? 위로하죠 서로. 같은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다 빠져 있고 다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딛고 회복이 될 때는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철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소외가 됐다?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지는 건데. 근데 지금 이런 악재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역시나 우리가 믿을 것은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의 실적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때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도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못 믿기 시작해요. 실적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 잘 나온 거 1분기 그래. 그럼 2분기는 이러면서 피크아웃 논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잘 나왔다 그래서 지금 뭐 버티고 있는 회사들 몇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기판 종목들. 투자 그렇게 잘해놓고 이제 FCBGA 이쪽 거의 뭐 쇼티지라면서요. 근데 오늘 관련된 종목들 뭐 심텍도 주가가 7% 빠지고 코리아 서킷은 저 밑으로 가 있고 왜 이런 겁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은 1분기에 잘 나왔는데 불안감이 가세되는 거죠. 이거 지금 반도체 쪽 투자는 이렇게 많이 샀는데 생각보다 이쪽에서 수요 그렇게 많지 않게 되면 이거 2분기부터 하반기는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 막연한 우려감. 이걸 누가 이용하냐면은 공매도가 급하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이용하는 쪽에 저희가 휩쓸려 가는 거죠. 단순하게 실적 좋다. 특히 심텍 같은 경우는 2분기도 실적 전망치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 지금 나온 실적이 하반기에 아직 잘 몰라라고 하는 단정적인 흐름들에 따라서 저희가 주가가 급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펀더멘탈을 기반한 내 마인드 이거 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실적 전망치를 보는 것을 보면 항상 그 연초에 나온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분기가 갈수록 전망치들이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이제 각 증권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기업들이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료를 갖고 이제 그런 걸 만들거든요. 어떤 기업이 우리가 못 하겠습니까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잡고 결국 이제 수렴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좀 기대치를 높게 잡았다가 점점 분기가 되면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더 이런 그러니까 항상 높게 시작해서 낮게 떨어지는 게 보편적인데 여기서 이것에 좀 가속도를 붙인 게 원자재 가격 급등이죠.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양식품의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만 그 리포트의 주요 얘기는 1분기 때 원가 압박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거는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매출과 상관없이 이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으로 들어가 봐서 2분기 영업 실적이 1개월 전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 이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도표로 한번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파트너님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BH라는 기업이 굉장히 높네요. 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 기업이 뭐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컨센서스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오늘 그 일부 언론에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뭐 방금 우리 기판주로 얘기했던 대독전자도 31%쯤 컨센서스 증가가 된다는 식으로 오늘 그 도표가 좀 정리돼 갖고 나온 바가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률보다 이제 2분기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의 지금 사례를 한 대여섯 개 기업들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것 같고요. 뭐 BH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수요에 대해서 사실 어떤 리포트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도 시장성, 그 시장 회복이 좀 덜 될 거야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쓰자고 치면 1분기보다 2분기 영업률이 좋아집니다. 저런 이제 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나온 것 중에 대덕전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원익 QNC, 현대백화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들 아닙니까? 저 기업들 공이 뭐 녹색 창이나 파란 창 찾아보시고 네. 기업 이름하고 서프라이즈 쳐보시면 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1분기 실적 발표됐던 5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전부 서프라이즈급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나왔네 이렇게 나온 기업이고요. 이것도 일부 회사는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상반기에 손해보험 업종이 좋았습니까? 손해보험 업종이 다른 금융보다 괜찮았습니까?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현대해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조금 약간 밀렸는데 주가 상승률은 좋았습니다. 그 왜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이게 참 우리가 보는 방법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기에 네. 그 보험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들 그것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지금 이제 보면 내년에 도입되는 이제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회계 기준이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 이게 회사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가 변하는 건 아니고 회계 기준이 바뀜으로써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IFRS 17이라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IFRS라는 게 국제 회계 기준인데 우리가 네, KIFRS 그 전에는 네. KGAAP이라는 회계를 쓰다가 2017년서부터 KIFRS 국제 회계 기준을 이거는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보험사들이 이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게 결국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게 미스매치가 발생되는데 이거를 메꿔달라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보험회사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보험회사가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개선된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어떤 장난을 작년에 쳤냐면 갖고 있는 채권이 원래 만기 보유 채권으로 놔둬야 되는데 매도 가능 채권으로 회계상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매도 가능 채권에 대한 그 수익,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이익으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매도 가능 채권에 대한 평가 금액은 낮아지죠. 근데 이거 3년 동안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는 철저히 회계상의 어떤 장난으로 저게 움직이는 거지 보험회사 그러면 펀드멘탈이 좋아졌냐라고 봤을 때는
손해율이 좀 낮아졌다. 네.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회사가 내년에 이익이 급증한다라는 언론 기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겠죠. 저게 손해보험 업종이 배당주로 매력 있다 이런 얘기는 맞는 겁니까? 네, 당연히 배당주로는 메리트가 있죠. 네. 그리고 뭐 나왔던 회계 기준 관련된 거는 솔직히 회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 갔다가 여기 메꾸는 거 요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손해보험 회사의 가장 큰 쪽은 손해율일 텐데, 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 운행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는 리오프닝이다 보니까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사고율이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냐.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유가가 이제 급등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자동차 운행률이 좀 떨어지게 됐을 때 손해율이 또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전망도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가봐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예. 과거보다는 손해율들은 좀 많이 개선돼 있다. 예.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위 말해서 의료 쇼핑 요거를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다하게 나갔던 의료비 지출도 줄어든다. 이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되겠죠. 예. 손해보험 업종 내 바구니에 담을 때는 뭘 좀 봐야 됩니까? 방금 그 말씀 주신 거 잠깐만 저는 그냥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손해보험 쪽이 공교롭게도 주가가 좀 셌던 게 3월에서 4월 달 정도에 좀 강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 워렌 버핏이 그 손보사를 인수를 했어요. 약 14조 정도 돼가지고 몇 년 만에 뭐 큰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수하면서 얘기 나왔던 게 그 보험금으로 받아놓은 거를 이제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갭이 꽤 있잖아요. 네. 그동안 그 모아놨던 그 약간 뭐 무차입 자본이라고 할까요? 그 돈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는 보험사의 가치가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선보사 쪽에도 일단은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게 법이 바뀌면 네. 서로 스무스하게 마사지가 그러겠죠. 돼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그 상세 효과가 이제 내년부터는 사라져요. 네. 예. 그러니까 금융주 그 중에서도 금융주는 아까 물어보신 대로 이제 배당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은데 제가 뭐 작년 배당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뭐 이제 손보, 생보 다 포함해서 보면 동양생명이 배당을 한 10% 이상 줬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코리안리 같은 경우 5.5%, 예. DB 손보가 한 3, 4%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주가가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면 사실 5%대 배당이라고 하면 그렇죠. 저도 배당 시즌마다 맨날 은행에다가 적금 들지 말고 은행주 사라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보험주가 이번에 조금 더 단단했고 주가가 이제 주가 변동만 크지 않다면 크지 않으면 올라주면 더 좋고. 뭐 배당에 대한 네.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오늘 셋 중에서 DB는 빼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네. 자본 확충을 더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DB가 지금 알겠습니다. 자본 확충을 절반밖에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DB만 좀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내일은 저희 경주마가 없죠. 그 대신에 꾼이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늘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조금 오를 거는 같은데 하여간 우리 경주마 할 때도 좀 계속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주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